제 딸이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세요. 작고 빨간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출산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았고 몸은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통증을 잊을 만큼 벅찼습니다. 그런데 병실 한쪽에 서 있던 시어머니 얼굴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았네. 그 말이 병실 안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고 남편도 당황한 듯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말은 고작 이거였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왜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시어머니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장남이야. 집안대를 끊을 거냐?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제 몸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품에 안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에게 실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딸은 태어난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임신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배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 맞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어머님. 건강하기만 하면 좋죠. 그러면 시어머니 표정은 바로 굳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장남집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태명도 시어머니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우리 왕자님, 할머니가 기다린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딸일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정색했습니다.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 그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옛날 생각이 남아서 그런 거겠지.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좋아하시겠지. 건강한 손주를 보면 달라지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 옷을 고를 때도 일부러 밝은 색을 샀습니다. 분홍도 사고 노랑도 사고 하얀 베네 저고리도 준비했습니다. 성별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한 건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 자기 체면을 세워줄 아들. 그 기대 속에서 제 딸은 처음부터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출산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보호자실에서 밥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안내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딸 낳고도 당당하다. 우리 집안대 끊기게 생겼다. 요즘 애들은 뭘 몰라.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수유를 하다 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지 도는 가슴은 아팠고 배는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제 몸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축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딸 귀하게 키우자. 그런 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충격받아서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충격받은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출산한 지 하루도 안 된 제 앞에서 딸 낳았다고 친척들에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실망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상처보다 시어머니 기분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저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막 잠든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한번 보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출산한 병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 옆에서 시어머니는 너무 쉽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못 낳는 여자랑 왜 살아? 지금 정리하면 늦지 않아. 너 아직 젊어.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몸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이러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그런 말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이러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도 같아?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집에서 키우면 안 되겠다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부터 미안해하는 아이가 되게 할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저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제게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이어진 말들. 출산 직후 병실에 떨어진 한숨. 딸 낳았다고 친척들에게 돌린 전화. 그리고 병실에서 나온 이혼하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나갈게. 아이도 내가 키울게. 남편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나가라. 딸 데리고 나가면 내가 고생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생각도 접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집에 더 머무는 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원룸부터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곳, 아이와 둘이 지낼 수 있는 곳, 병원과 멀지 않은 곳.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친척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딸 낳고 집안 뒤집어 놓고 나갔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무섭다. 그 글을 캡처해서 보내준 건 남편 쪽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올린 그 글이 나중에 모든 걸 뒤집게 될 줄은요. 3일 뒤 밤이었습니다. 겨우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마침내 받자 시어머니 목소리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아들 회사에서 난리 났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올린 글이 캡처되어 퍼졌습니다. 딸 낳았다고 이혼시키려 했다. 며느리를 내쫓았다. 장남인데 딸 낳았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 그 내용이 남편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남편 회사였습니다.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맡고 있었고 곧 큰 프로젝트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내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승진 심사에서 빠졌고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회사에 말한 거지? 우리 아들 망하게 하려고. 저는 아이가 깰까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퍼뜨렸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다 말하셨잖아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뱉은 말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너 진짜 회사에 말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내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리고 며칠 뒤에는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병실에서 막았어야 했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사람의 진짜 자리였습니다.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가 가장 약할 때 남편은 제 옆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처음 필요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순간에도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친척 단톡방 글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질 만큼 퍼진 뒤였습니다. 친척들은 조용해졌고 회사에서는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승진도 미뤄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다시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딸도 언젠가 그 침묵을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며칠 뒤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랑은 거리 둘게. 이제 진짜로 내가 막을게. 우리 다시 해보자.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잃을 걸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건 딸을 낳아서가 아니야.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그 집에 없어서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고 밤마다 아이는 울었고 낮에는 서류와 전화와 병원 예약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은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한숨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 얼굴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기대를 못 채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긴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받아야 할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제 삶을 제대로 선택한 엄마였습니다.